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화와 국민국가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발전과 빈곤이라는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업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에 대해 이해해봅니다. 둘째, 한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파악해봅니다. 셋째, 빈곤과 기아의 현실과 개발 원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넷째, 인간적 발전과 대안적 발전에 대해 검토해봅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발전과 빈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김윤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경제 발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최고의 위정자에게 백성들을 살찌우는 배고프지 않게 만드는 최고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경제 발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그런 배경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이 커지게 된 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활성화됐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국가들이 새로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발전을 이룩하려는 그런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아시아의 뭐 인도라든지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 내지는 반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뭐 새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뭐 거의 1944년부터 64년까지 한 20년 동안 거의 한 50개국 이상 나라가 독립을 했고요. 그런 새로운 신생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의 구성 비율도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국가의 수가 뭐 100개도 안 됐지만 2차 세계 이후에 뭐 150개, 200개 가까운 숫자로 엄청나게 세계 국가의 수가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과거 식민지 시대 때는 주로 뭐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이런 서유럽 국가들의 어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이 새로 독립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커졌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냉전 시대와도 이 발전이라는 그 다양한 논쟁이 일어난 거에 관련이 깊습니다. 그 당시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2차 세계이 끝나고 뭐 군사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이게 냉전이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먼저 미국은 신생 독립국의 자기 나라의 모델과 비슷한 그런 발전 그런 어떤 경로를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무역기구인 그 가트라든지 또는 뭐 금융기관인 그 세계은행 이런 걸 통해서 신생 국가들 여러 가지 무역이나 뭐 투자라든지 부흥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또 미국 국내에서도 또 해외 원조 개발처들을 둬서 해외 원조에도 많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미국식의 어떤 발전 모델에 대한 논쟁들을 많이 제기를 했고요. 또 반대로 소련도 역시 미국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는 뭐 좀 약한 상태였지만 미국과는 다른 발전 모델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식민지 민족 해방 혁명이나 뭐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제국주의 지배나 뭐 착취로부터 단절돼서 독립된 신생 국가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냉전 시대의 다양한 그 초강대국, 소위 슈퍼파워 국가들, 미국과 소련의 그런 이념적인 정책 논쟁과도 이 발전에 관한 논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생 독립국들의 경제 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경제 성장 연구가 상당히 활발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신생 독립국은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전략을 제시한 이론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1950년대, 60년대 동안에 다양한 형태의 발전에 관한 그런 이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현대화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 이론이 있는데요. 둘째로. 첫 번째 현대화 이론은 후진국이 전통사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점차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사회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진화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주장을 제시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 종속 이론은 중심국가, 이런 선진국가의 후진국가나 신생국가들이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순수한 의미의 발전을 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이론들이 좀 서로 다른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화 이론은 그 미국에서 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뭐 정치학자들이 제기를 했는데요. 주로 한 사회에서 발전하는 그런 원동력은 그 사회 내부에 있는 잠재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의해서 어떤 간섭을 하거나 그 사회 내에서도 어떤 국가가 어떤 주도적으로 발전을 주도한다기보다도 어떤 합리적인 가치를 가진 어떤 기업 엘리트들이 또 어떤 기업가 정신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기업의 창업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단계를 5가지로 본 그 윌리엄 로스토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발전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사회, 둘째는 과도기, 셋째는 도약, 넷째는 성숙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고도의 대량 소비 사회로 발전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5단계 약간 진화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도약 단계입니다. 비행기가 마치 이륙 가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공중을 이렇게 뜨는 것처럼 이 도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기업이고 기업 엘리트들의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합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요. 둘째로 종속 이론은 이 현대화 이론이 너무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 이론이라고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 이제 안드레 군더 프랑크라는 유명한 종속 이론가인데 이 사람의 주장을 담은 이제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저발전의 발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을 하려면은 그 중심 국가, 즉 선진국으로부터 독립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계속 종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발전되지 않고 오히려 저발전이 계속 유지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현대화 이론은 굉장히 신생국가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진 데 비해서 그렇죠. 종속 이론은 상당히 좀 비관적인 전망을 가진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뭐 주로 남미 국가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멕시코,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이 종속 이론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경제 어떤 종속이 심화된 한 자립적인 발전을 할 수 없다. 즉 미국의 기계를 비싼 값에 수입하고 뭐 싼 바나나라든지 뭐 코코아라든지 이런 거를 수출하는 농업을 유료 수출하는 경제 구조로는 제대로 된 진정한 의미의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종속 이론이 커다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론하고 종속 이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두 이론이 상당히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현실에서 어떻게 좀 잘 들어맞았습니까? 이 이론들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화 이론, 종속 이론은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논리적인 구조를 자세히 보면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화 이론은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진화론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지만 결국 사회를 두 개의 다른 모델로 이분법적으로 나눠보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종속 이론 역시도 종속된 국가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독립을 제대로 해야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종속과 발전이라는 것은 서로 겹칠 수 없는, 서로 어떤 타협할 수 없는 분리된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모델들을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이론들이 과연 현실에 좀 맞았느냐, 이것이 이제 1970년대, 80년대 많은 경제학자나 뭐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과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먼저 종속 이론을 보면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브라질이나 뭐 멕시코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경제 발전을 좀 이루었는데 그런 나라들 보면 미국하고 경쟁에 가까운 무역 관계라든지 산업 간의 연관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자세히 보면은 다국적 기업들도 미국에 있는 본사가
브라질이나 멕시코에도 투자를 했고 또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그 차관들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도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했고요. 또 아시아에 있는 뭐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들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해외 직접 투자보다는 주로 해외 차관들을 도입해서 경제 발전의 자본으로 활용했는데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 돈을 해외 자본을 끌어들였지만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이나 이런 거 세워서 만든 상품들을 다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주도 산업화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종속을 한 속에서도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종속 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해외 자본이 신흥공업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속 이론가들이 오히려 성공적인 사례를 꼽았던 뭐 쿠바 같은 나라를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미국하고 굉장히 그 대립적인 관계가 되고 독립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소련과 밀착되면서 어려운 쿠바의 사탕수수를 뭐 소련의 값싼 그 석유하고 교환한다든지 하면서 사실상은 자본주의 종속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종속이다.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정도로 쿠바가 소련의 원조와 무역에 유지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렀다는 점들이 많은 비판의 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점점 이렇게 통합되고 경제 개방이 되면서 그러면 종속 이론대로 하면 계속 경제 발전이 안 돼야 되는데 사실상 동아시아 국가들 보면 한국, 대만 외에도 나중에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 중국에 이르기까지 수출주도 산업화를 통해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 7% 내지 11% 정도 고도 성장을 이룹니다. 물론 종속 이론이 뭐 꼭 그렇다고 100% 틀린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서방 국가에서 1차 산업을 주로 수출하는 농업 국가에 계속 정체된 상태에서 절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너무 선진국에 또 경제를 의존하는 게 자율적인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소님이 말한 것처럼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 특히 미국과 같은 그런 발전된 국가와 단절하지 않으면 자율적인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현실과는 상당히 다른 논리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는 현대 이론이 맞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종속 이론이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으로 들어가 보죠. 경제 성장하면 한국은 아주 그 중요한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먼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의 그 과거 경험들은 한번 이게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 경제 성장이 1970년대에서 한 90년대 후반까지 아주 놀라운 속도로 됐습니다. 연평균 10% 내외였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의 기적이다. 이런 표현도 일컬을 정도로 많은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제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인데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뭐 1996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에 가입한 선진국에 비해서 이미 1인당 GDP가 2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를 보면 알겠지만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이 네 나라들은 거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약 10% 안팎으로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네 마리 작은 용이라고 그래서 불리기도 그렇죠. 했는데요. 특히 한국은 뭐 영국이 한 200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이룩한 경제 성장을 불과 한 30년 만에 이룩한 국가라서 뭐 한강의 기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이후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또 후발 신흥공업국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놀랍게도 개혁 개방 이후에 연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데요. 80년대, 90년대는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한국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60년대 이후부터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한 나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 전쟁 끝났을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약 한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우리 4.19 뭐 혁명이 일어나고
5.16 그 군사 정변이 일어난 그 시대에도 한 89달러에 불과해서 전 세계 한 150개 국가 나라 중에 우리가 한 120위 뭐 안팎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국가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가나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2009년에는 세계 약 15위 수준의 그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경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에서 그 이유가 과연 뭐냐? 이게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한국 경제 성장의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경제 성장의 원인을 주로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소련이나 중국,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고, 한국, 대만,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선택한 나라는 더 발전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 후반에 가서 많은 학자들이 또 자세히 보면 과연 한국, 대만, 일본이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운영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논쟁을 벌이고 비판했던 학자가 이제 미국의 앨리스 엠스덴이라는 그 MIT 대학의 교수인데요. 우리 한국 경제 모델은 흔히 네 가지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장에서 국가가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즉 자유시장 원리대로 무조건 자유방임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다양한 경제 정책을 이끌어왔다는 거고, 둘째는 국가가 특히 다양한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을 통제하면서 수출 실적을 많이 낸 기업들에게 더 뭐 정책금이라고 부르는 어떤 싼 이자의 어떤 대출들을 해준다든지 해서 민간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사실상 뭐 국영기관 같이 통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셋째는 어느 기업들이 일정하게 성장해서 국가가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주면서 기업이 어떤 전자제품 외에 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다각화된 그런 기업 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이나 뭐 현대, 뭐 LG 같은 기업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발 산업군에 나타나는 어떤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영국이나 뭐 독일과 같은 그 발명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뭔가 뒤늦은 후발 국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그걸 학습을 하고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찌됐든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중요한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이제 기관은 경제기획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계획경제를 추구했고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동시에 국영기업들도 다양한 분야의 철도나 공항, 항만, 조선 등이 있었고 심지어 담배, 인삼 뭐 이런 것도 국영기업에서 관리를 했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외국의 그 뭐 양담배, 뭐 양주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동차라든지 다양한 물품들은 상당히 수입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자유시장이라든지 개방경제라면은 그렇게 수입을 제한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많은 경우에 물가라든지 뭐 여러 것도 국내 어떤 다양한 그 경제 정책들이 다 개입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특정 산업을 좀 중점적으로 키워야겠다. 특히 뭐 70년대 중화학공업이라든지 뭐 또 군수산업 이런 걸 지원했을 때도 정부 역할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한국의 국가의 특성들은 흔히 발전 국가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이건 이미 1960년대 때 일본에서도 자본주의 발전 국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찰머스 존슨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 국가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다.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발전 국가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가 어떤 계획이나 전략적 목표를 정해서 경제와 사회제도를 또 만들고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런 의미에서 뭐 일본, 대만과 마찬가지로 발전 국가가 이끌어서 경제 성장을 이룬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은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발전 모델로서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얘기해 주시면서 박정희 정부의 역할도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될 그런 나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동아시아의 국가의 역할이라든가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국가 역할의 전형이라고나 할까요? 정부 역할의 전형이라고나 할까요?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많은 뭐 경제학자 비롯한 다양한 사회과학자들이 동아시아 경제 성장을 자유시장의 어떤 성공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경제 성장에서 역할을 했다, 이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제 1993년에 그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도 동아시아 경제 성장에서는 정부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논쟁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대해서 그 정부의 역할을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흔히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인데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면서 동아시아 경제 발전이 중요한 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국제 무역이라든지 해외 자본의 어떤 자유로운 이동이라든지 이런 개방 경제 또는 뭐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경제 발전에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서는 이렇게 자유시장으로 된 게 아니고, 이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필요하다면 보호무역도 하고 또 산업정책을 해서 경제에 개입하기도 했기 때문에 순수한 왜 자유시장 경제라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반발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이런 신고전파 경제학자 이름들은 흔히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불리는데, 주로 월드뱅크라든지 IMF 같은 국제기구들이 있는 워싱턴 DC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DC 또는 워싱턴 합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또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을 하고 또 세계 경제를 자유화하고 또 조세를 감면하고 이런 내용들을, 즉 규제를 풀고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최근 한 20년간의 경제적인 변화들을, 이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살펴보면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보면은 무조건 자유시장이나 경제 개방을 이렇게 선택한 나라들이 꼭 빨리 성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 워싱턴 합의가 요구하는 대로 개방 경제나 자유무역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발전 속도는 좀 느린 편이고요. 오히려 그 말을 잘 안 듣고 국가가 개입해서 막 산업정책도 하고 필요하면 보호무역도 하고 뭐 이런 나라들, 대표적인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나라들이, 또 베트남도 그렇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합의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어떤 경제정책의 어떤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결과는 좀 다르다, 이런 논쟁들이 있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그 어떤 자유시장보다는 국가의 역할들이 서로 적절하게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어떤 효과적인 발전 전략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통합을 통해서 사실은 그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신흥국도 성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폐쇄적인 어떤 그런 자립적인 민족 경제는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제 무역이나 해외 무역을 하는 중에서도 정부가 적절하게 성장을 위해서 어떤 산업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나라들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는 점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반된 의견이 계속 개진돼 왔고, 그리고 어느 한쪽 의견이 맞다, 한쪽 이론이 맞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발전 전략을 위해서 인류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고민을 해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발전 전략이라는 것은 기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점에서 많은 실적을 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기아로부터 많이 벗어났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발전이라는 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성장이지만 결국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말 기아라든지 또는 기근이라든지 이런 소위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세계는 사실 아직 발전이 되지 않은 사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20세기 한 100년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 어느 그 시대보다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좀 아직은 발전하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제 소득들은 많이 증가를 했죠. 그러나 아직도 다른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 굶주림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약 그 60억 인구 중에 하루에 $1 미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11억 정도가 되고요. 그 빈곤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세계에서는 굉장히 빈곤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지구상 기아 인구가 약 10억 2천만 명 정도 2009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아의 그 관한 통계는 이제 유엔 산하에 있는 식량 농업기구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2008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1억 명이 늘어서 10억이 넘는 걸로 나타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한 6억이 넘고 아프리카에서도 2억이 넘고 이런 기아 인구가 있고요. 이 중에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약 560만 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 원인들이 또 다름 아닌 영양실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게 전 지구상에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은 들어보니까 빈곤은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또 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기아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근데 실제로 좀 쌀은 남아도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쌀이나 이런 식량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아가 왜 해결되지 않았느냐, 아직도 왜 세계의 절반 정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느냐, 이게 우리 인류의 커다란 숙제입니다. 사실 20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그 멜더스라는 경제학자들은 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되는데 식량의 증가는 산술급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식량 생산보다 인구 생산이 더 빠를 거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기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우리 식량은 농업 혁명 수준을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비약적인 그 생산성의 향상을 해서 이미 전 세계적인 모든 인구가 먹고 살 정도로 남아도입니다. 오히려 식량이 남아도는데 문제는 한쪽에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식량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 같은 식량을 아예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나라에서는 아예 먹지도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기아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바로 이 기아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쪽에는 식량이 남아돌아서 가격 조절을 위해서 버리고 한쪽에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를테면 분배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은 분배 시스템 차원에서 해외 원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원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해외 원조 그거를 받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에 성공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외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나 한국, 대만, 파키스탄 이런 나라를 꼽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해외 원조를 받고 빨리 성공한 경우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해외 원조를 받아도 빈곤율이 기아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빈곤율이 빨리 감소한 그 중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는 38%의 빈곤율이 약 9% 정도 감소해서 아주 놀라운 사례를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아직도 남미나 아프리카의 빈곤율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 2005년에 그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유엔에서 모여서 2015년까지 $1 미만으로 사는 극빈층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자 이런 그 목표를 정하기도 했는데 아직도 많은 선진국들이 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조에는 상당히 인색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원조가 단순히 그냥 자선 차원이 아니라 지구촌의 어떤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다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빈곤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테러리즘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어떤 독재 정치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빈곤을 추방하는 것이야말로 이 지구촌 미래를 위해서 인류 공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혁혁한 그야말로 발전 이룩한 모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우리나라 좀 빈곤 퇴치를 위해서 좀 기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에 이제 OECD의 해외 원조위원회 DAC라는 기구에 가입을 했고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세계 15위권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해외 원조는 상당히 인색한 나라로 우리도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공적 개발 원조가 약 8억 달러 정도 돼서 국민 총소득의 0.1%에 불과한데요. OECD 국가 중에서는 뭐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유엔이 제시한 목표는 0.7%인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OECD 평균 수준 0.25% 수준까지는 해외 원조를 늘려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런 그 빈곤과 저개발로 고통을 받는 국가들이 더 발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런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제 빈곤의 문제, 해외 원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유니세프의 장성윤 과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67억 명 중 거의 20%에 달하는 10억 2천만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는 유니세프 장성윤 과장을 만나 유니세프의 활동과 한국의 해외 원조 현황에 대해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는 유엔기구로서 1946년도에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지원해왔습니다. 국적과 인종, 이념과 종교, 성별 등과 상관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것이 차별 없는 구호입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들과 중동, 중국의 어린이, 극동의 한국 어린이들까지 모두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니세프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156개 개발도상국의 대표 사무소는 어린이들을 위해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개 선진국 국가위원회에서는 이런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 우리나라는 유니세프 역사상 최초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위원회는 36개 유니세프 위원회 가운데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금이 10위권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영양, 의료, 교육, 식수육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긴급고가 발생 시 국제적인 조직망을 통해 신속하고도 빠르게 구호품을 전달하고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각 나라의 정부, 단체, 개인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고 미래를 발전시키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빈곤 문제에서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외 원조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의 해외 원조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자. NGO의 해외 원조 현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단체들의 해외 원조 활동 실적은 1,722억 원 정도입니다.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하고 있으며 주로 지역개발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ODA에서 NGO를 통해 해외 원조화하는 활동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1995년 약 5억 원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약 28억 원, 2009년도에는 약 58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개선점으로는 무상 원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상 원조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상 원조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원화된 창구의 개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유상 원조와 무상 원조를 집행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유상 원조의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무상 원조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원조 집행기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GO를 통해 해외 원조 활동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NGO 차원에서 보자면 중복되는 사업 및 세력 확장식의 사업을 지양해야 할 것이고 현지의 필요를 맞춘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마다 협력을 통하여서
해외 원주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장성용 과장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국제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국가 차원의 지원도 있지만 국제 NGO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듯 소외된 세계의 이웃을 살피는 노력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듯하다. 네, 장성용 과장님 인터뷰 잘 들으셨습니까? 김 교수님 인터뷰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나름대로 해외 원조 그리고 빈곤으로부터 시위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분이 드는데요. 선생님께서 책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대안적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대안적 발전 얘기하시면서 또 인간적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50년 가까이 그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인류가 많이 쏟았는데 그걸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주로 이제 세계은행에서 1인당 GDP를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또 어느 나라가 몇 등이었느냐 이런 걸 발표하는데 네. 이런 경제만 가지고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 20, 30년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1990년대부터 유엔에서도 인간 개발 지수를 측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사회 발전이나 삶의 질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새로운 대안적인 형태의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적 발전으로는 먼저 인간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간적인 발전은 경제 성장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발전이 돼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균 수명, 교육 수준, 또 개인의 권리, 언론의 자유, 정치적 자유, 복지의 권리까지 인간적 발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1인당 GDP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라든지 남녀 평등이라든지 또는 건강 수준이라든지 문맹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적 발전의 핵심 요인이다 보았습니다.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도 일방적인 경제 성장이 아니라 발전이 곧 신화라는 그런 것을 비판을 하면서 환경과 경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더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개념이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쓴 건 아니고요. 1980년부터 이제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기구에서 많이 썼는데 특히 그 브룬틀란트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만 너무 해왔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한 그 밀림의 파괴라든지 또는 자동차를 너무 많이 타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서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 온난화가 생겼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생기고 또 생태계 다양성들이 파괴된다. 또 공기라든지 물 부족 이런 것들 공기가 나빠지고 물이 부족해지는 이런 사회들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파괴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경제 성장하고 환경 보존을 이제 뭔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한때 좀 급진적인 그 환경 운동을 주장하는 분들은 성장을 멈춰야만이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했는데 유엔에서는 경제 성장의 목표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대안적 발전의 모델로서 조금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환경보호라는 건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국가와 개인과 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인식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경제의 발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지만은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교수님께서는 꼭 경제 발전뿐만이 아니라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적인 발전을 얘기해 주셨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님을 모시고 발전과 빈곤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정리, 수업 포인트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발전을 설명하는 학문적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대표적인 발전 이론으로는 현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두 이론과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한국의 경제 성장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의 존재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10억 명이 넘는 절대 빈곤 인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적 경제 성장을 절대시하던 관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을 강조하는 인간적 발전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대두하였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 잘 정리되셨습니까? 오늘은 발전과 빈곤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포대학교의 장시복 교수님을 모시고요. 소극적 기업과 세계 경제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화의 상황에서 금융의 자유화 그리고 생산의 국제화로 특징되는 그런 지구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의 국제화가 초국적 기업을 낳게 되는데요. 초국적 기업이 우리의 삶에 실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장시복 교수님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